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가요? 처음 시작하십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첫 시간에는 늘 약간은 이렇게 코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11월, 12월 달에 수업할 때 첫 시간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1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11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11월 동영상의 첫 시간을 좀 1시간 정도 돼요. 그걸 좀 더 여유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플랜이라든가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축약을 해서 그러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학교를 가르치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지금 어제 무슨 공부를 하셨죠? 어제 중개사법이었나요? 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유일하게 부동산 학자가 들어가 있죠.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법 과목입니다. 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그런 정책들도 출제가 됩니다. 다른 법 과목들은 우리나라 시행하는 그 법 규정의 내용을 묻지만 이 이론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폭넓게 출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너무 범위가 방대해서. 대신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깊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그때는 그는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가르치는 학문의 성격은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와 2차 중에서 1차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차가 패스 안 되면 2차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1차의 민법과 부동산학개론의 비중이 높고요.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중에서는 공법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계공 요 세 과목을 더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는 대체로 1차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1차가 튼튼하지 않으면 나중에 2차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민계공은 수능시험에서 국영수와 같은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올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과목은 짧은 시간 내에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공부하신 중개사법은 더군다나 고득점으로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득점이 많이 되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대체로 다 그래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민계공은 그게 안 되니까 꼭 유념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 민법과 개론이 비중이 이제 더 높다는 거죠. 그 민법 개론 학습 비중이 거의 10시간이라면 한 7, 8시간은 거의 민법 개론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분량이 민법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민법에 조금은 더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어떤 것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게 감이 올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학습 비중은 그렇습니다. 민계공 위주로 하되 민법 개론을 더 많이 한다. 그 중에 민법을 조금 더 비중을 높게 한다. 다음에 모든 자격시험에 공통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60점이면 합격하는 이런 시험은 그 성격상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그 시험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이든 수능이든 학생들 또는 뭐 다른 자격시험이든 이 합격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이런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 안에도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고요. 이 기본서 자체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해마다 출제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쩌다 출제되는 내용도 있죠.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기출문제를 보면은
대체로 어디에서 많이 출제됐다는 것이 보입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많이 묻네, 이런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출문제들을 보고서 본문에 가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교재 중에서 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24쪽, 25쪽을 펴보십시오. 자, 24쪽, 25쪽 펴보시면은 2번 문제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2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2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그 단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단어만 보세요. 공지는 어떠하고, 맹지는 어떠하고, 획지는 어떠하고, 후보지는 어떠하고, 법지는 어떠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에 3번 문제도 보세요. 3번은 어떤 뜻을 묻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포락지, 법지, 빈지, 맹지, 소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죠. 기출문제에서. 그 밑에 4번도 보세요. 건부지와 나지 특성에 관한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묻는다면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있을 거란 얘기예요? 본문에 가면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럼 본문의 앞에 가보십시오. 17쪽인가 15쪽부터 보십시오. 15쪽에 보시면은 15쪽에 보시면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해서 괄호 1번에 대지 택지 부지 하고 있죠. 그 밑에 내려가면 괄호 2번에 후보지 이행지 하고 있죠. 또 한 장 넘기시면 16쪽에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필지 획지라는 게 있고요. 17쪽에 가시면은 괄호 4번에 나지 건부지 이런 단어들이 있죠. 자, 이런 단어들이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문에 가서 이런 단어들을 공부해서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풀란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질문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출문제가 이런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출문제에는 있는데 본문에는 내용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출문제에는 있는데 본문에 내용이 없다면 그때는 패스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런 예외적인 거는 굳이 기본서에서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보되 우리는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거나 또는 중요도가 낮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 버리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전체 학습 분량, 이 기본서에 있는 분량의 80% 정도만 학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봐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요. 패스. 그리고 중요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패스. 아시겠죠? 잘 버리시는 분들이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시험 칠 때도 그래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시험 치는 그날 다 풀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몇 개씩 집어넣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몇 개씩 집어넣는데 그런 문제를 다 건드리려고 하다 보면은 당황하고 자기가 못 풀면은 이제 시간만 오바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풀어야 돼요. 24개만 맞추면 우리는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중에 시험 칠 때도 한 80%만 손댄다 이런 생각으로 모르면 패스, 모르면 패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이에요. 복습. 의외로 사람들의 그 머리의 휘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저 문을 망각의 문이라 그래요. 저 문만 나갔다 오면은 다 이제 포맷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저 나가기 전에 다 까먹어요 벌써. 앞 시간에 했던 거 뒷 시간에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해요. 그 정도로 휘발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휘발성이 높은 거를 휘발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이 이 기억 장치가 장기 저장 장치가 있다고 해요. 단기 저장 장치, 장기 저장 장치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시험 보려면
단기 저장 장치에 넣지 않고 어디로 넣어야 돼요? 장기 저장 장치로 넣어야 되죠. 근데 그 장기 저장 장치로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행히도.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거라고 합니다.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창피했던 일,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군대에서 뭐 이렇게 군복을 입을 때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각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군복 입을 때 이렇게 각을 잡고 딱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옷을 입을 때 혁대를 먼저 채우시나요? 아니면은 단추를 먼저 잠그고 혁대를 나중에 채우시나요? 동시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단추한 다음에 혁대를 하면은 이 각 잡은 게 흐트러지지 않나요? 별로 각 잡는 거에 신경 안 쓰시나 봐요. 이렇게 각 잡은 거를 흐트지 않게 하려면은 각 잡은 상태에서 혁대를 먼저 채워야 여기에 고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추를 잠궈야 이게 흐트러지지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습관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도 옷을 입을 때 혁대를 먼저 하고 자크를 이제 나중에 올렸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마지막 단계를 생략할 때가 있어요. 그 마지막 단계를 생략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본지 좀 오래되면은 뭐 이렇게 얘기라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11월 첫 개강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 낯선 상태에 제일 앞에 앉은 아주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분이 왜 저러시나 저는 속으로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그걸 몰랐죠 저는. 근데 이제 수업 시간 이제 마치고 1교시 마치고 들어갔더니 이제 원장님이 남대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남대문 불탄 지가 언젠데 남대문이 열렸냐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의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감정과 함께 기억되기 때문에 전혀 까먹지를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공부를 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하면 되죠. 이야,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까? 이렇게. 맞잖아요. 애들이 왜 스펀지처럼 다 빨아당기겠어요? 처음에 애들, 어린 애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 전부 다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잖아요. 호기심.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공부를 할 때. 야, 이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맞잖아요. 이게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장기 저장 장치로 넣는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단기 저장 장치로 넣었다가 장기 저장 장치로 계속해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습이죠. 복습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누구든 비슷합니다. 복습 이것만이 장기 저장 장치에 넣는 방법이에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예외적이에요. 원래 지난해 그런 녀석을 봤는데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은 거의 만점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거의 만점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한 개 틀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봤어요. 이게 어떤 문제인데 얘가 한 개밖에 안 틀렸지. 근데 절대로 일반인들로서는 한 개밖에 안 틀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막 이상하게 출제됐는데도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그래서 그 학원 본장님이 걔가 시험 칠 때 모니터링을 했대요. 이렇게 카메라로 어떻게 시험 치는가. 근데 뭐 보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본대요. 근데 신기한 거죠.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더니 걔는 책을 읽으면 사진이 찍히듯이 찍힌대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 책 오른쪽 페이지 위에 뭐가 있고 밑에 뭐가 이게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눈에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 보이는 거예요. 책이 이렇게 그쪽 페이지에 뭐가 있었지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제 선배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 4년 선배인데
자기는 책을 읽으면 그렇게 이렇게 사진 찍히듯이 찍힌다는 말을 예전에 이미 대학 다닐 때 이미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몇 명 되겠습니까? 사실은 거의 안 되죠.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걔 합격 못했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합격 못했어요. 그 녀석이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합격을 못했대요. 그 전년도에 합격을 못한 이유는 원서 제출 기간을 지나서. 공부는 했는데 원서를 못 내서 시험을 합격 못했고요. 이번에는 원서는 냈어요. 원래도 원서 그 제출 기간을 지나칠 뻔했어요. 근데 학원에서 마지막 날 한 번 더 문자를 보냈는데 혹시나 안 냈으면 원서 내라고. 근데 그 문자 보고 뒤늦게 냈대요, 그 녀석이. 근데 시험 쳤는데 무슨 이유인지 안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 마킹을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공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을 줬지만 또 그런 허술한 부분을 또 준 거죠. 아무튼 간에 그런 예외적인 사람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복습이에요.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 복습은 언제 하느냐? 그 복습은 수업 시간부터 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바로 복습이 들어가야 돼요. 수업하기 전에 반틈의 학생들한테는 수업 끝나고 시험을 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나머지 반틈의 학생들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수업 끝나자마자 시험지를 돌려서 시험을 보면 누가 시험을 더 잘 보겠습니까? 미리 들은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볼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수업 듣는 내내 계속 생각을 하겠죠. 수업 듣는 거를. 그 생각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복습이야. 아, 저거 나오면 맞춰야지, 저거 나오면 맞춰야지. 그 수업 시간에 복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누구든 24시간 똑같은 거고요. 잠은 비슷하게 자야 되고요. 생활하는 건 다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같은 24시간 내에서 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공부할 때 그때 또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국 뭐 수능 시험 보거나 하면은 전국 수석하는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은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러죠. 그럼 대부분 대답들이 어떻게 나와요? 학교 수업 열심히 위주로 듣고 뭐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자, 이 학생이 공부를 한다면 하루 12시간, 14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14시간 공부하는 학생은 정말 드문 학생들이에요. 그럼 하루 14시간 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겠어요? 대부분이요. 6, 7, 8시간 이상이요. 8시간 이상 학교에 있습니다. 9시간 이상.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안 하면은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과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듣는 시간을 철저히 잘 해야만 그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리만 대피다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뭐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죠. 물론 전부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 들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흐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배우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하면서 영화 보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영화를 감상은 할 수 있죠.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었다는 거 감상은 하죠. 그 배우들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를 기억하듯이 수업을 들을 때도 강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을 했고 처음에는 그 흐름만 듣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내용을 들어도 돼요. 이 내용이 1, 2월, 3, 4월, 5, 6월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영화도 마찬가지죠. 봤던 영화를 한 번 또 보고 하면은 그때 무슨 대사가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처음에는 흐름을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수업도 그렇게 할 겁니다. 수업도 처음부터 세부적인 내용 깊이 있게 안 들어갑니다.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위주로 하고 나중에 좀 채워놓고 이렇게 수업을 할 겁니다. 아무튼 열심히는 하되 큰 흐름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복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은 쉬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10분 쉬는 시간 중에 5분 정도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바로 수업 끝나고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3번만 복습하시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수업 끝나고 바로 잠깐이라도 복습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될 겁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속으로 생각을 또 하시기도 하죠.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죠.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100번 얘기해봤자 그걸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실천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가 있죠. 이렇게 목차가 있죠. 이제 목차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목차의 내용, 이 목차만 보고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서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1편, 2편, 3편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1편은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편. 1편은 뭐 별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 강론이 있고요. 넘어가시면 3편이 있고 부록이 있는데 3편이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6문제에서 7문제. 그러면 1편과 3편 합쳐서 9문제에서 10문제란 얘기죠. 그럼 나머지 30문제 가까이가 2편에서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대부분 출제가 되는 주제인데 그만큼 이제 2편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려면은 앞으로 석장을 다시 가보십시오. 표지 쪽으로, 앞표지 쪽으로 석장을 가시면은 표가 있죠. 표 찾으셨나요? 표,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 있죠. 그 표를 보시면은 단원별로 어디가 많이 출제됐는지 적게 출제됐는지 대략적으로 보이죠. 1편에서는 어디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까? 부동산의 개념 분류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죠.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그 다음이고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분류 이거를 좀 더 치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편에서는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는 입지 및 공간 구조, 지대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25문제죠. 근데 그거는 주제가 여러 주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출제돼도 여러 주제로 분산을 시켜버리면은 각각의 주제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정책론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투자론이 가장 많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금융론도 그렇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이 조금 이렇게 더 나온 편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감정평가론에서는 가격 이론이나 3방식이 많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출제됐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처음엔 이제 대략적으로만 알고 가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대략적인 범위 중에서도 어디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것 중에서 총론의 내용을 수업합니다. 총론. 자, 오늘은 총론인데, 총론의 내용에서 그 부동산 개념, 부동산 분류,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 부동산 속성, 자,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부동산 특성이 아까 8문제 출제됐다고 그 표에는 돼 있을 거예요. 그 8문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깊게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요 놈들은 종류 정도, 종류나 부동산 특성의 종류나 뜻 정도만 파악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파생 현상은 지금 단계에서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파생 현상은 지금 단계에서 하지 말고요. 이거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은 부동산 하면 뭐 토지, 건물 하면 되지 무슨 뭐 따로 부동산 개념을 공부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어디까지가 부동산이고 어디까지가 부동산이 아니고를 정해놔야 돼요.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 이런 것들 중에 어떤 법칙성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러려면은 부동산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토지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그냥 언어적 의미로는 뭐예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죠. 자, 그러니까 건물만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담장도 움직이지 않는 놈이고요. 또 나무, 땅에 뿌리 박고 자라는 나무도 움직이지 않는 나무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과연 동산으로 할 건가 부동산으로 할 건가 이걸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을 공부하는데 이 부동산 개념을 얘기하더라도요. 어떤 한쪽 측면에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을 살펴봅니다. 그 이유가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 있어요. 거래 활동도 있고 투자 활동도 있고 또 개발 활동도 있고 관리 활동도 있고 여러 부동산 활동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활동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동하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을 볼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두 살펴봐요.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뭐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부동산이 뭐다? 이걸 물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또 뭐 제도적 측면이다. 그래서 법적 개념이 부동산의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요렇게 모든 측면에서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항상 부동산 학개론에서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법경기, 법경기에서 이걸 3대 측면이라 그래요. 3대 측면. 이건 계속 나올 겁니다. 3대 측면. 자, 근데 이제 법적인 측면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법에 규정된 걸 말해요. 법에 규정된 거. 민법에요.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딱 정해놨어요. 민법에서. 법 중에서도 많은 법 중에서도 민법에서 부동산이 뭐다 약속을 해놨다고요. 심지어는 민법에서 물건도 정해놨어요. 혹시 11월 12월부터 배우신 분들 민법에서 물건이 뭔지에 대해서 수업했나요? 아, 했습니까?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민법에는요 물건이라는 것도 정해놨어요. 이런 물건 있지 않습니까? 민법에는 물건을 뭐라고 정해놨죠? 뭐라고 했죠?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렇게 안 배웠나요? 물건? 네? 물권. 아, 물권을 배웠다고. 아, 아까 그럴 때 물건을 그 물건이 말해 물건이 민법상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하는 거 유체물 이런 형체가 있는 거를 유체물이라 그래요. 유체물 및 전기 여기 흐르는 거 있죠. 전기 흐르는 거. 이 빛 말고 흐르는 전기. 구리 말고요. 전기. 확인하려면은 만져보면 되죠.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그 흐르는 게 뭐라고요? 전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 법 규정을 정할 때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어떤 거를 제시를 해놓고 그 뒤에 기타 뭐뭐뭐 이렇게 하죠. 이럴 때는 기타라는 단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거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방금 제가 어떻게 했어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했죠.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대표적인 게 뭐란 얘기예요? 전기란 얘기, 전기. 밑이란 단어는 별도고요. 유체물 콤마 이 뜻이에요. 유체물하고 그리고 유체물도 물건이고 뭐도 물건이다.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게 물건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관리할 수만 있다면 자연력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건이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학문에서 어떤 약속을 했으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 민법에서 이 말이에요. 그 민법에서 물건을 둘로 나누어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동산. 이렇게 민법에서 물건을, 민법 세상에서는 물건이 둘로 나누어진다고요.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동산.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민법 세상에서는 부동산을, 자, 그걸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부동산 학자들이 민법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단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그냥 뭐라고만 돼 있는가 하면은,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토지 및 그 정착물. 민법 세상에서는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뭐도 정착물도 뭐다? 부동산이다.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 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이 아니면 전부 다 동산이 되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민법 세상에서는 전기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전기는 토지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도 아니고 토지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전기는. 그럼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동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토지는 너무 분명하고요. 뭐를 확인해야 돼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요. 됐죠? 자, 요거는 따로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하고요. 협의의 부동산이 있으면은 광의의 부동산도 있습니다. 광의의 부동산은 여기까지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토지와 그 정착물이 포함이 되면서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자, 요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민법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없지만 부동산 학자들이 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를 하고, 광의의 부동산은 기타 다른 법이 있어요. 기타 다른 법이 있어요. 이게 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법적 개념이에요. 그 기타 다른 법에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게 뭔가 하면은, 어려워요. 단어가 공시방법이라는 단어인데, 공시라는 말은 어렵죠. 공시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처음 들어보는 단어를 빨리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야 돼요. 공시가 드러내 보인다, 이 뜻이에요. 보일 시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그 공시법을 공부하실 거예요. 그게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그 공시법을 하는데, 그 공시라는 게 등기법이나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 지적법이나 등기법을 공부해요. 그 다 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등기부 있죠. 등기부. 등기부를 보면은 주인이 누군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알 수 있죠. 누구든지 등기부 뗄 수 있죠. 그래야 거래를 하니까.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권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는. 그게 공시예요, 공시. 근데 토지대장 있죠. 토지대장이 있거든요. 있다고 칠게요. 토지대장이 있는데 땅을 사려면은 경우에 따라 토지대장도 떼볼 거 아니에요. 그 토지대장도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토지의 위치, 그 좌표들 있죠. 좌표라든가 토지의 면적, 이런 것에 대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토지대장이에요. 이런 걸 다 공시한다 그래요. 공시. 자, 그런데 그 공시 방법이 이제 민법상 권리죠. 권리. 민법상 권리의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부동산은 등기예요. 등기부를 봐야 주인이 누군지,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등기부 있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자, 이 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상태, 요 갖고 계신 상태를 보고 저분 끄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점유라 그래요. 점유. 점유. 동사는 공시 방법이 뭐라고요? 점유라고요. 점유. 부동산은 뭐고요? 등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동차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동차는 동산이죠. 자동차는 동산이에요. 그럼 정착물 아니잖아요. 정착물 아닌데 그 자동차를 제가 오늘 몰고 왔단 말이에요. 키를 갖고 있어요. 기름도 넣고 세차도 하고요. 이게 제가 뭐 한 상태예요? 점유한 상태예요. 자, 그 점유한 상태의 그 자동차가 제 걸까요? 뭘 확인해 봐야죠.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와이프 거예요, 그거. 등록원부 떼봐야 된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동차는 동산인데도 불구하고 점유 가지고는 공시가 안 돼요. 뭘 떼봐야 돼요? 등록원부를 떼봐야 돼요. 그 공적 장부를 떼봐야 된다고요. 자, 오늘 자 집에서 제가 나왔어요. 집에 저희 세간살이도 있고요. 다 잠자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상태? 점유하는 상태. 점유. 자, 그럼 그 집이 제 걸까요? 또 떼봐야죠. 그거 와이프 거거든요. 다 와이프 거예요. 점유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점유 가지고. 뭐가? 부동산은. 근데 자동차는 동산인데도 점유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하죠. 부동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준부동산. 자, 그래서 광해부동산은 뭐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준부동산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법적 개념이 정리가 돼요. 법적 개념. 자, 그럼 보세요. 부동산이 뭐냐 했을 때 법적으로는 민법상 개념과 다른 법에서 얘기하는 걸로 나눠지죠. 협의의 부동산, 광해 부동산으로 나눠지죠. 이것조차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 광해 부동산 등의 구분 개념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분 개념이다.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기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갈래가 없어요. 가지가 없이 바로 그냥 잎사귀 그려 넣어요. 여기는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상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웬만한 건 다 상품이 되죠. 근데 대부분의 상품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이 만든 거죠.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토지의 경우에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무엇으로 취급해요?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취급해요. 그래서 상품의 생산, 그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품의 생산 유통 이와 관련해서 접근하면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부동산을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부동산이 상품이다. 상품은 상품인데 이게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거다라고 할 때는 생산재라 그래요. 또는 생산요소.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거는 생산재. 예를 들어 농민이 농지를 사면은 그거는 생산재로 사는 거예요. 농사지어서 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거니까. 건설업체에서 택지를 매입을 하면은 이거는 생산재로 사는 거예요. 집 지어서 팔기 위한 거니까. 됐나요? 맞죠?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 때는 생산 요소예요. 근데 생산 요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생산재가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토지를 사더라도 내가 내 집 주차장, 정원 이런 거를 만들고 꾸미기 위해서 토지를 살 때는 그때는 생산재가 아니에요. 내 집 주차장, 내 집 정원을 꾸미기 위해 살 때는 그때는 소비재예요. 또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은 소비재예요. 근데 제가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살 때는 그때는 생산재예요. 생산요소.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가 하면은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업체에서 구매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생산재, 생산요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문구 산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필요한 비품 살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 뭐 A4 용지 사고 이렇게 볼펜 사는 거는 뭐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산재, 생산 요소. 왜냐하면 이 강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물품들이 필요하니까. 그 A4 용지에서 뭐 자료도 나눠드려야 되고, 이렇게 기록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가정집에서 사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건 서비스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물건의 그 덩치의 크고 작고가 아니고요. 고가, 저가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자 그렇게 이 생산 요소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그렇게 업체에서 구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로 확인하면은 확실해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격도 있고 어떤 성격도 있는가 하면은 소비재 성격도 있는 거죠. 다음에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자본으로 취급되기도 하고요. 이런 표현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단어를 구별하면 돼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뭐 이런 등등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섞어 놓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섞어 놓고 준부동산, 자산, 뭐 소비재, 환경, 위치 섞어 놓고 다음 중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요. 됐나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이제 뭐를 더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정착물하고 준부동산. 이건 뭐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리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 교재에서 체크해 드리는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제 수업을 따라오시고 나중에 교재 체크하시면 되고요. 교재에 표시를 할 때 처음에는 연필로 하셔야 가능한 한 사랑은 연필로 쓰라 그랬죠. 썼다 지었다 썼다 지었다 할 수 있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아주 그냥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지만 나중 가면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확인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 가면 갈수록 이게 표시가 달라져야 돼요. 처음에는 연필 정도, 그 다음에 볼펜,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볼펜, 나중에 형광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임박해질수록 따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주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경우에는 굳이 뭐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죠. 사람에 따라 어떤 게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좀 쉬고 요거 정착물과 준부동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